혜민아, 이건 꼭 간직해라. 등대지기 노인의 떨리는 손끝이 소년의 손바닥 위에 작은 반지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다른 푸른 청옥 반지 반쪽. 소년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노인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가슴 깊이 묻어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등대를 지키던 노인의 손이 끝내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며칠 뒤 바닷바람 냄새가 밴 소년 하나가 서울 대저택 문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서고 차가운 시선들이 소년을 밀어내던 그때 그 소란을 가르며 재벌 회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얼굴과 목에 걸린 푸른 청옥 반지 반쪽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어디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어도에는 아침이 늦게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바람이 먼저 섬을 훑고 지나갔고 사람들은 바다색을 보고 그날 하루를 짐작했습니다. 물빛이 잔잔하면 얼굴빛도 느긋해졌고 파도가 낮게 울면 말수도 덜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섬 끝에 있는 등대 아래 작은 집은 바다가 잔잔한 날에도 늘 조금 긴장한 듯 조용했습니다. 그 집에는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등대를 지켜온 늙은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노인 곁에서 자란 17살 이혜민이었습니다. 혜민은 새벽잠이 짧았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바람소리만 달라지면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젖은 냄새가 밀려오면 그날 바다가 순한지 거친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혜민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은 오래돼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마다 바닷바람에 들뜬 벽지가 조금씩 말려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밤새 식어 있었지만 혜민은 익숙한 듯 맨발로 마루를 건넜습니다. 문을 여니 바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축축한 소금기와 젖은 나무 냄새, 밤새 바람을 맞은 밧줄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혜민은 마당 한쪽에 기대둔 고무 장화를 신었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얼굴만 대충 훔치고 곧장 등대 아래 물통부터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비에 절반쯤 찬 빗물통 옆으로 낡은 양동이가 뒤집혀 굴러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세우고 문간에 기대둔 빗자루로 마루에 들이친 모래를 쓸어내고 등대 계단 밑에 몰린 해초를 치우는 것. 그게 혜민의 아침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투덜거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눈 뜨면 집부터 살피고 등대부터 살피고 마지막으로 방 안에 누운 노인의 숨소리를 살폈습니다. 혜민이 부엌에 들어갔을 때 작은 주전자에는 어젯밤 남겨둔 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성냥 불꽃이 잠깐 일더니 곧 낡은 가스레인지 밑에서 파란 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대답 대신 또 한 번 짧은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혜민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필두 노인은 이불을 반쯤 걷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넓고 등줄기가 곧았을 것 같은 몸이었지만 이제는 이불 속에서도 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회색 머리는 밤새 뒤척였는지 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 주름은 자는 동안에도 펴지지 않은 듯 깊었습니다. 물 좀 드세요. 혜민이 컵을 내밀자 장필두는 받으면서도 입으로는 툴툴거렸습니다. 아침부터 사람을 환자 만들어 놓는구나. 기침하셨잖아요. 기침 좀 한다고 다 죽는 줄 아느냐. 혜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장필두는 그런 혜민을 힐끗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물컵을 돌려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성미가 어릴 적부터 저랬지. 혜민은 그 말이 칭찬인지 핀잔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장필두의 말은 늘 그랬습니다. 거칠게 던져도 속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섬 사람들도 그 노인을 어려워했습니다. 남어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를 그냥 장선장이라 불렀습니다. 정말 배를 몰던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와서 등대를 지키게 됐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거세던 날에도 등대 불이 꺼진 적은 없었다고. 밤바다가 아무리 뒤집혀도 장선장만 있으면 배들이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혜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려서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장필두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면 누구보다 먼저 문단속을 했고 안개가 끼면 가장 오래 등대창을 닦았습니다. 몸이 성할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숨이 차서 계단을 쉬엄쉬엄 오르기 시작했고 봄이 올 무렵에는 식은 밥도 절반밖에 못 넘겼습니다. 섬 보건진료소 간호사는 큰 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자 했지만 장필두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 앞두고 죽을 놈이 육지까지 가서 괜히 남손만 타겠느냐. 그 한마디에 혜민은 더는 억지로 등을 떠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혜민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자주 곁에 있는 것, 더 먼저 살피는 것, 더 말없이 챙기는 것. 아침밥은 늘 단출했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멸치 몇 마리. 어쩌다 고등어 한 토막이 올라오면 그날은 잘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혜미는 된장국을 데우고 달걀 하나를 풀어 넣었습니다. 장필두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국만 내려다봤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있으면 다 먹겠지. 그래도 드셔야 해요. 너는 꼭 사람을 잔소리로 먹여 살리는구나. 혜미는 말없이 작은 생선 한 토막을 젓가락으로 발라 노인 쪽 밥그릇 가장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장필두는 못 본 척하다가 끝내 그걸 먼저 집어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상은 늘 둘이 함께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갈매기 울음이 지나가고 멀리 선착장 쪽에서는 첩배 들어오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섬은 그렇게 하루를 열고 있었지만 등대 아래 집 안에는 늘 조금 느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밥을 마친 뒤 혜미는 학교로 내려갈 채비를 했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를 걸치고 가방을 맸습니다. 문턱을 넘기 전 그는 늘 하던 대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점심약은 상 위에 놨고요. 낮잠 주무시기 전에 꼭 드세요. 장필두는 손도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없다고 내가 금방 쓰러질 줄 아느냐. 혜미는 문간에서 잠깐 웃는 듯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안 쓰러지셔도 약은 드셔야 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밖으로 나섰지만 혜미는 돌계단을 반쯤 내려가서도 다시 한번 집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 안으로 노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혜미는 학교에서도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고 괜히 남의 말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선착장 근처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놀라 우왕좌왕할 때 혜미는 먼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젖은 무릎을 털어주고 집까지 데려다 준 뒤에도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 일을 들은 장필두가 무심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남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 몸부터 좀 챙겨라.
혜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남의 몸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꼭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혜미는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착장 옆 낡은 철물점에 들러 못 한 줌과 밧줄 조금을 샀습니다. 며칠 전부터 등대 아래 창틀이 자꾸 덜컹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혜민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장 선장 어른은 좀 어떠시냐? 괜찮으십니다. 혜민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버릇이 어느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필두는 마당 쪽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바람 찹니다. 혜민이 다가가자 장필두는 천천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바람 냄새가 달라졌구나. 혜민도 잠깐 바다 쪽을 봤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먹빛 구름이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파도도 아침보다 거칠어 보였습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장필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동안 혜민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못은 샀냐, 문간부터 고쳐라 그런 말이 먼저 나올 텐데 그날 노인은 이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혜민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장필두는 바싹 마른 입술을 한번 축였습니다. 혜민아,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제 발로는 못 찾아가는 자리도 있는 법이야. 혜민은 눈썹을 조금 모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노인은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센 바람에 흰머리가 날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장필두는 계속 혜민 쪽을 한번, 바다 쪽을 한번 번갈아 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재듯 아니면 오래 미뤄온 결심을 이제야 붙드는 사람처럼 혜민은 손에 들고 있던 못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뒤에 걸린 얇은 외투를 가져다 노인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장필두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받았습니다. 너는 참 쓸데없이 사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구나. 혜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투 깃만 한 번 더 여몄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하늘빛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섬마을 스피커에서는 저녁배가 결항될 수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멀리 선착장 쫓게 짖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혜민은 서둘러 창틀부터 손봤습니다. 못을 다시 받고 흔들리는 문고리를 조이고 빗물이 스밀 틈을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장필두는 방 안에 누운 채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망치질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가끔씩 섞여 들어오는 혜민의 숨소리. 그 조용한 저녁 속에서 장필두는 몇 번이나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민이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혜민이 불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예. 장필두는 천장을 한번 보고 다시 혜민을 봤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지 마라. 그 말은 짧았지만 혜민 가슴 한복판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한번 크게 흔들렸고 등대 불빛은 비 오기 전 어둠 속을 천천히 쓸고 지나갔습니다. 혜민은 대답 대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장필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어도에는 평소보다 빨리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혜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집과 거칠기만 한 줄 알았던 노인의 침묵 속에 혜민의 삶을 통째로 뒤집을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창문이 한 번씩 크게 떨렸고 등대 불빛은 젖은 어둠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혜미는 부엌에서 국 냄비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 위에 올린 냄비에서는 된장 냄새가 약하게 올라왔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배고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장필두의 숨소리가 자꾸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혜미는 국불을 줄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필두는 낮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마른 입술은 자꾸 갈라졌습니다. 약 드실 시간 지났어요. 혜민이 말했지만 장필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보다가 힘겹게 손끝만 들었습니다. 혜민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혜민은 얼른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예, 여기 있어요. 장필두는 혜민 얼굴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꼭 처음 보는 얼굴처럼 아니면 오래 기억해 두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래 봤습니다. 서랍 열어봐라. 혜민은 잠깐 멈췄습니다. 장필두의 머리맡에는 늘 잠겨있던 낡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혜민도 그 안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서랍 열면 돼요? 맨 아래. 혜민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서랍은 오래돼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 힘을 주어 당기자 나무 긁히는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와 낡은 양철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민이 상자를 꺼내 들자 장필두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열어봐.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안에서 작은 반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청옥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한쪽이 끊긴 채 오래전부터 반으로 갈라져 있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혜미는 말없이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조그만 반지 하나가 왜 그렇게 차갑게 보였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필두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줘봐. 혜민이 반지를 건네자 노인은 그걸 한참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바닥 안에서 푸른 반지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지붕을 두드렸고 멀리서는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필두는 반지를 쥔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미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장필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혜미나 이건 꼭 간직해야 한다. 노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혜미는 두 손을 펼쳤습니다. 장필두는 마지막 힘을 모으듯 그 반지를 혜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지는 차가웠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데 그 반지만 바닷물 속에 오래 담가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혜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손바닥 위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죠? 장필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민 손을 자기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 손이 아주 약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 말은 안 하고 가려 했는데. 혜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필두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내던 사람이 그날은 목 안에서 자꾸 말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혜민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한순간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혜민이 물었지만 목소리가 자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장필두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폭풍 우 치던 밤이었어. 등대불도 제대로 안 보이던 밤이었지. 노인의 시선이 천장 넘어 먼 데로 갔습니다.
여자 하나가 널 안고 찾아왔구나. 옷은 젖어 있었고 애 우는 소리도 못 내게 품에 꼭 안고 있었지. 혜미는 꼼짝도 못한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장필두의 숨이 또 한 번 막혔습니다. 혜미는 얼른 물컵을 들이밀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다시 못 봤단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혜민의 손안에 놓인 푸른 반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죠? 그 질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장필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릴 때는 차마 못하겠더구나. 조금만 더 크면 해야지, 조금만 더 지나면 해야지. 그렇게 미루다 보니 오늘까지 왔구나. 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필두는 힘겹게 손을 움직여 혜민 손등을 한번 쓸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알고 있어라. 노인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넌 혼자 남겨진 아이가 아니야. 누군가는 목숨처럼 널 지키려 했어. 그 말 끝에 장필두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혜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사람 부를게요. 하지만 장필두는 혜민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놀랄 만큼 약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혜미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부르지 마라. 그 말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혜미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장필두는 혜민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친 손끝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눈앞의 얼굴을 손끝으로 외우려는 것처럼. 잘 컸구나.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장필두가 혜민에게 남긴 가장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혜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반지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창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등대 불빛이 방 안벽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필두의 손이 혜민 손등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이 빠진 줄도 모르게. 할아버지 혜민이 몸을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하지만 장필두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비소리만 오래 남았습니다. 혜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 안에는 반쪽 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무릎 옆에는 노인의 손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어도 등대 아래 작은 집에서 한 사람은 긴 침묵 끝에 비밀을 남기고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장필두를 떠나보낸 뒤에도 남어도의 바다는 똑같이 울었습니다. 아침이면 갈매기가 울었고 점심이면 선착장에 배가 들어왔고 저녁이면 등대 불빛이 바다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혜민 눈에는 모든 게 전날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등대 아래 집은 더 넓어 보였습니다. 방 안은 자꾸만 비어 보였고 부엌 쪽 벽에는 장필두가 오래 기대 서 있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간에는 늘 걸쳐 두던 외투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그 기침 소리만 없었습니다. 혜미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물을 데웠고 약을 놓던 상도 한번 닦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그 물을 마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약을 집어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혜미는 그때마다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섬 사람들은 하나둘씩 와서 짧게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구는 장 선장 고생 많으셨다 했고 누구는 저 양반 끝내
바다 곁에서 가셨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혜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절하는 사람들 신발끝만 가만히 봤습니다. 집신 냄새와 바다 냄새가 마당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민 귀에는 아무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만석도 왔습니다. 섬 이장이면서 매점도 같이 보는 사람이었는데 말은 늘 번지르르 했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형편을 훑는 눈이었습니다. 배만석은 향을 꽂고도 한참 혜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어리니까 이런저런 일은 어른들이 좀 봐줘야지. 말은 부드러웠는데 혜민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만석은 괜히 마당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 선장이 남긴 거 뭐 따로 없더냐? 그제야 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냥 그렇지. 평생 혼자 살았으니 혹시 모아둔 돈 같은 게 있나 해서. 혜민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없습니다. 배만석은 잠깐 입맛을 다시더니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등대 아래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혜민은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털고 낡은 대야를 치우고 장필두가 쓰던 안경을 작은 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다 머리맡 서랍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는데 겉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혜민은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품에는 아주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오래돼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눈매 어딘가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때가 오면 서울로 보내라. 혜민은 한참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울. 자기 삶과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던 곳이었고 텔레비전 속 사람들만 사는 곳 같던 곳이었습니다. 혜민은 봉투를 접어 반지와 함께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등대 아래로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섬에서는 보기 드문 검은 세단이었는데 차바퀴가 비에 젖은 흙길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말쑥한 구두를 신었고 바닷길에 익숙지 않은 사람처럼 발밑부터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 남자는 집 앞까지 와서 잠시 문간을 바라보다 조용히 목례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혜민은 대문 옆에 서서 말없이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쉽게 믿을 수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남자는 품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곽정우, 해성그룹 비서실장. 혜민은 그 글자를 읽고도 그게 얼마나 큰 자리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울 냄새가 나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만 느꼈습니다. 장 어르신과 오래전에 약속이 하나 있었네. 자네를 꼭 한번 만나야 했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당 바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 배만석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벌써 웃는 얼굴을 하고 들어섰는데 그 웃음은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배만석은 곽정우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여기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이 동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곽정우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십니까? 배만석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혜민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 아이가 장 선장하고 살긴 했는데
성정이 좀 거칩니다. 섬에서도 워낙 말이 많았어요. 혜민 손끝이 가만히 굳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장선장 속도 여간 썩인 게 아닙니다. 괜히 큰일에 엮이면 서로 피곤해질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정우는 아무 말 없이 혜민을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배만석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대답이었는데 혜민은 느꼈습니다. 그 짧은 말 뒤에 아직 남은 판단이 있다는 걸. 배만석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러니 서울까지 데려가고 그런 일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도 힘들고 괜히 회사 쪽도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요. 서울. 배만석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혜민 눈빛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곽정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야기를 내가 먼저 꺼낸 적이 있었습니까? 배만석 입가가 잠깐 굳었다가 금방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짐작이지요. 곽정우는 더 묻지 않고 명함 하나를 혜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자네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네. 혜민은 명함을 받지 않고 그 손만 바라봤습니다. 곽정우는 명함을 문간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게. 차가 떠난 뒤에도 마당에는 한동안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만석은 입술을 한번 훔치더니 혜민 쪽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괜한데 휩쓸리지 마라. 너한테 좋은 일 아니야. 혜민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배만석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는데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혜민은 다시 등대 계단에 앉았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푸른 반지 반쪽이 들어 있었고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문간 위에는 서울에서 온 남자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혜민은 주머니 속 반지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끝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혜민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혜민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대 아래 집은 너무 조용해서 바람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문간 위에는 곽정우가 두고 간 명함이 아직 놓여 있었는데 혜민은 몇 번이나 그 앞을 지나치면서도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그 두 글자는 혜민에게 너무 멀었습니다. 배만 타면 닿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하고는 처음부터 섞일 일이 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머니 안반지는 자꾸 손에 잡혔고 사진도 함께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장필두가 마지막에 남긴 목소리도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혼자 남겨진 아이가 아니야. 혜민은 결국 새벽녘에야 문간 위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한참 번호를 내려다보다가 마당 끝 공중전화로 걸어갔습니다. 동전 넣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고 나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정우입니다. 혜민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어제 오셨던 분 맞으시죠? 잠깐의 정적이 있었는데 곽정우 목소리가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혜민 군인가? 예. 마음 정했나 보군. 혜민은 수화기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무엇을 말인가? 제가 누구인지요. 수화기 너머로 곽정우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다 알게 된다고는 못하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지. 그 말이 혜민 등을 조용히 밀었습니다. 곽정우는 첫 배 시간부터 말했습니다. 어느 선착장으로 나오면 되는지, 누구를 만나면 되는지, 서울까지 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짧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혜미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넣을 건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 장필두가 오래 쓰던 작은 수건, 사진이 든 봉투, 그리고 반쪽 반지. 그는 방 한가운데 가만히 섰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상, 벽에 기대둔 장화, 기침 소리가 나올 것만 같은 빈자리. 혜미는 장필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도 한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 혜미는 선착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짠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는데 그날은 그 냄새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배만석은 이미 선착장에 나와 있었는데 매점 셔터를 반쯤 올리다가 혜민을 보자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 가냐? 서울 갑니다. 배만석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누굴 믿고? 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만석은 셔터를 끝까지 밀어 올리고 성큼 다가왔습니다. 야, 혜민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서울 사람들 말 몇 마디에 홀려서 덜컥 따라가면 어쩌려고. 혜민은 가방 끈을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확인은 무슨? 배만석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장 선장 돌아가시자마자 서울 간다고? 섬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냐? 배만석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괜히 큰일 만들지 마라. 그 반지 하나 믿고 갔다가 되레 봉변당하면 누가 책임질래? 혜민 손이 주머니 위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배만석도 자기가 무슨 말을 꺼냈는지 바로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혜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지 말씀은 제가 한 적 없습니다. 배만석 입술이 굳었고 아침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 선장이 마지막에 뭘 남겼는지 짐작은 해야지. 이장님이 왜 그걸 짐작하십니까? 배만석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얼굴을 억지로 폈습니다. 어른들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다. 괜히 캐고 다니지 마라. 혜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배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배만석은 혜민 팔을 잠깐 붙들려다 끝내 손을 걷었습니다. 후회한다. 그 말은 혜민에게 한 것 같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배가 닿자 혜민은 말없이 올라탔습니다. 섬이 조금씩 멀어졌고 남어도 등대가 흐린 아침빛 속에 작아졌습니다. 혜민은 끝까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까지 오는 동안 혜민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은 자꾸 바뀌었는데 바다가 사라지고 낯선 건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멀리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곽정우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검은 코트 차림 그대로였는데 섬에서 볼 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왔군. 혜민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곽정우는 혜민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 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혜민 마음을 조금 덜 불편하게 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곽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겁나나? 혜민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예. 거짓말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곽정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네.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짧았지만 혜민 어깨 힘을 조금 풀리게 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서울 한복판의 큰 대문 앞이었습니다. 높은 회색 기둥, 검은 철문, 안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마당. 혜민은 차에서 내린 뒤에도 한동안 그 대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집이 세상에 진짜로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곽정우가 옆에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묻겠네.
혜민이 돌아봤습니다. 곽정우 시선은 혜민 얼굴이 아니라 목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 반지 지금도 가지고 있나? 혜민은 천천히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검은 끈에 걸린 푸른 청옥 반지 반쪽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그걸 꺼내 보이자 곽정우 눈빛이 잠깐 흔들렸는데 그는 바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말이군. 그 말은 혜민에게 한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곽정우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혜민군, 이제부터 무슨 말을 듣든 쉽게 흔들리지 말게. 대문 안쪽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고 표정은 더 빨랐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곽정우를 먼저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는데 혜민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모셔온 손님이네. 경호원은 쉽게 비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허락하신 분입니까? 곽정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혜민은 구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 구두 소리는 가까워질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천천히 걷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도 그 소리를 막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곽정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민은 대문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듯하게 넘겨져 있었고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가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사람을 먼저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곽정우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천용학 부회장입니다. 혜민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천용학은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먼저 곽정우를 봤습니다. 그 다음 혜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민 목에 걸린 반지를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혜민은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반지를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서실장이 별일을 다 하는군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은 없었습니다. 곽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일이 있어서 모셔왔습니다. 확인? 천용학은 그 말을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애 하나를 데려다 놓고 무슨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호원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문 앞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부터 꺼내면 오히려 더 밀릴 것 같았습니다. 천용학은 혜민 앞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거리를 둔 채 신발 끝으로만 혜민을 제듯 봤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혜민입니다. 어디서 왔지? 남어도에서 왔습니다. 천용학은 작게 웃었습니다. 웃는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남어도.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등대직이 죽고 나서 바로 서울까지 왔다, 이 말이군요. 그 말에는 벌써 대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천용학 눈빛이 얇아졌습니다. 무얼 확인하지? 혜민은 주머니 안반지를 한번 만졌습니다. 차가운 끝이 손에 닿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천용학 입가가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굴을 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혜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필두 이름을 쉽게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곽정우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장 어르신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있었습니다. 천용학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장 어르신? 그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섬에 있는 늙은 등대지기 말입니까?
곽정우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을 삼가십시오. 천용학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전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곽 실장, 지금 이 아이가 무슨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든 그건 이 집안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혜민 목 쪽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온 저 반지. 혜민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보여줘 보십시오. 곽정우가 먼저 막아섰습니다. 부회장님, 뭘 그리 예민하게 구십니까? 반지 하나 보는 겁니다. 혜민은 천천히 반지를 꺼냈습니다. 검은 끈 끝에서 푸른 청옥 반지 반쪽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대문 위로 들어온 햇빛이 반지 표면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천용학은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딱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짜군요. 혜민은 반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곽정우가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짜라고 했습니다. 천용학은 너무도 쉽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준비해둔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물건 하나쯤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이야기만 있으면 꾸밀 수도 있지. 혜민은 처음으로 천용학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반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저한텐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용학은 짧게 웃었습니다. 죽기 전 사람 말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 말은 반지보다 먼저 장필두를 더럽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혜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대문 앞 공기가 잠깐 멎었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혜민 쪽으로 한 발 움직였습니다. 곽정우는 바로 그 앞을 막았습니다. 천용학은 혜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눈빛은 좋군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낮게 내려다볼 때 쓰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좋다고 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혜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필두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지금 눈앞에서 너무 쉽게 밟히고 있었습니다. 곽정우가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적어도 회장님께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천용학이 바로 돌아봤습니다. 회장님께?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눈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잊으셨습니까? 괜한 소동을 들이밀었다가 회장님 몸이라도 상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말은 회장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민 귀에는 다른 뜻으로 들렸습니다. 보지 못하게 막는 말, 듣지 못하게 막는 말. 곽정우도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회장 이름이 나오면 이 집 사람들은 다 한 번쯤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천용학은 다시 혜민 쪽을 봤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지금 돌아가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혜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용학이 다시 말했습니다. 괜히 남의 집 문 앞에서 자기 인생까지 망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혜민은 대문 뒤 높은 집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정말 자기와 이어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와서도 끝내 문 밖 사람으로 밀려나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서면 평생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가겠습니다. 천용학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은 뵙고 가겠습니다. 경호원 둘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곽정우가 팔을 벌려 앞을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천용학 목소리가 이번엔 조금 높아졌습니다. 곽 실장, 이 아이는 장난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장님 앞에까지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곽정우는 잠깐 혜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용학을 봤습니다. 예. 그 한마디에 대문 앞 공기가 더 팽팽해졌습니다. 천용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쉽게 나온 말이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럼 확인부터 하지요. 그는 뒤에 서 있던 경호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부르라고 했던 사람, 이제 들여보내십시오. 혜미는 눈썹을 조금 모았습니다. 곽정우 얼굴도 굳었습니다. 잠시 뒤 대문 바깥에서 누군가 허둥대며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점퍼, 굽은 어깨, 눈치부터 보는 얼굴. 혜미는 그 사람을 보자 손에 든 반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배만석이었습니다. 배만석도 혜민을 보자 잠깐 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얼굴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천용학이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잘 아십니까? 배만석 입술이 말랐는지 혀끝으로 한번 훑쳤습니다. 예, 섬에서는 다 압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배만석은 혜민을 한번 보고 곧바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먼저 입을 여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만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장 선장 밑에서 크긴 했는데 섬에서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혜민 귀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천용학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혜민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배만석은 아직 말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민은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섬에서부터 거짓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이제 서울 대문 앞에서 혜민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만석 말이 떨어진 뒤 대문 앞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철문을 한번 스쳤고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만 짧게 났습니다. 천용학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마치 들을 말을 다 들었다는 사람처럼. 들으셨지요? 그 말은 혜민에게 한 말인지 곽정우에게 던지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만석은 아직 혜민 쪽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입술은 자꾸 말랐고 손은 점퍼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곽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 이장님. 배만석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 직접 본 일만 말씀하신 겁니까? 배만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곽정우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저 아이가 남의 돈을 훔치는 걸 보셨습니까? 배만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건 그런 건 못 봤습니다. 그럼 남을 해치거나 섬에서 큰 사고를 낸 적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장 선장 어른 속을 썩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로 그리 말씀하신 겁니까? 배만석 입이 열렸다 닫혔는데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용학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곽 실장.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묻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섬에서 데리고 온 이장 하나 붙잡고 문초라도 하시겠습니까? 곽정우는 천용학 쪽을 보지도 않고 시선을 끝까지 배만석에게 둔 채 말했습니다. 본 일만 말씀하십시오. 배만석 이마에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땀이 맺혔습니다. 혜미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는데 배만석은 끝내 그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혜민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장례날도 그러셨습니다. 배만석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 할아버지 남긴 거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천용학 시선이 천천히 혜민 쪽으로 갔고 곽정우도 말없이 혜민을 봤습니다. 혜민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돈 같은 거 있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위로하러 오신 분이 그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배만석은 다시 입술을 훔치더니 손끝이 더 바빠졌습니다. 혜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반지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장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배만석 손이 멈췄습니다. 철문 앞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곽정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시켰습니까? 배만석은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잡고 천용학 쪽으로 뒀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천용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배만석 얼굴빛이 더 가셨습니다. 혜민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하나를 알아차렸습니다. 배만석은 겁먹고 있었는데 그 겁은 혜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곽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배 이장님, 누가 시킨 말입니까? 배만석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입술을 한번 훑고 나서야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천용학 얼굴이 굳었는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곽정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장례 치르기 전날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배만석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 말썽 많고 믿을 수 없는 아이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배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용학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배만석이 바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담을 수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혜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 배만석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장선장 어른 돌아가신 날 제 눈을 못 보셨습니다. 혜민 목소리는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더 멀리 갔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제 말해 주십시오. 배만석이 그제야 혜민을 봤습니다. 젖은 사람처럼 얼굴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떨어지자 천용학이 단단하게 끊었습니다. 경호원. 검은 정장 차림 둘이 바로 움직였는데 곽정우가 먼저 앞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용학이 이번엔 대놓고 곽정우를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선을 넘는군요. 선을 넘은 건 제가 아니라 다른 쪽 같습니다. 곽정우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더는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배만석은 그 틈에서 거의 울먹이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혜민 손끝이 굳었고 곽정우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 배만석은 대답 대신 점퍼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구겨진 흰 봉투 하나가 나왔는데 모서리가 젖어 있었고 안에는 두툼한 돈이 아직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 봉투로 쏠렸습니다. 배만석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받고 그 아이 막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배만석은 입술을 깨물더니 한 번은 천용학을 보고 한 번은 혜민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쪽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원들 표정이 굳었고 혜민 귀에는 그 말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천용학은 웃지 않았는데 대신 얼굴에서 온기가 싹 빠졌습니다.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배만석은 이제 거의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먼저 찾아와서 시킨 겁니다. 섬에 가짜 말 돌리고 서울 오면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했습니다. 왜? 배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나는 그냥 돈 받고 입만 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혜미는 배만석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 사람은 더는 거짓말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천용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끝났습니까? 그 목소리에 배만석은 본능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용학은 봉투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말 몇 마디와 돈 봉투 하나로 사람을 모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곽정우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천용학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대문 안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구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느린 지팡이 끝이 바닥을 짚는 소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까워졌습니다. 곽정우가 먼저 몸을 바로 세웠고 경호원들도 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혜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안의 반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대문 안쪽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늙었지만 단단한 목소리 하나가 안쪽에서 낮게 들려왔습니다. 밖이 왜 이리 시끄럽나. 그 목소리가 들리자 대문 앞 공기가 한순간 가라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길을 비켰고 곽정우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천용학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미는 그때 처음으로 그 집 주인을 봤습니다. 늙은 노인이었는데 머리는 희끗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대문 앞 사람들을 하나씩 훑고 지나갔습니다. 먼저 천용학을 봤고 그 다음 곽정우를 봤다가 마지막으로 혜민에게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혜민은 그 노인 눈빛이 자기 앞에서 멈춘 이유를 곧 알 것 같았습니다. 천용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혜민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짚을 때마다 딱, 딱 소리가 났습니다. 혜민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는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찾아온 아이냐? 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누굴 찾으러 왔지? 혜민은 잠깐 입술을 적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노인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천용학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죽은 등대지기 말 하나 믿고 반지까지 꾸며 들고 온 아이입니다. 보실 것도 없습니다. 꾸며 들고 왔다고요? 이번에는 곽정우가 물었는데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사람 같았습니다. 천용학은 곽정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우연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노인은 아직도 혜민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용학의 말보다 혜민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혜민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에 걸린 반지 끝이 셔츠 위로 살짝 부딪혔는데 그 작은 소리를 노인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더니 혜민 목에 걸린 푸른 청옥 반지 반쪽에 멈췄습니다. 노인의 손등 핏줄이 갑자기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반지 그 말이 아주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천용학이 바로 말했습니다. 가짜입니다. 노인은 천용학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매서웠습니다. 내가 물었나? 짧은 한마디였는데 천용학 입이 바로 다물어졌습니다. 노인은 다시 혜민을 봤습니다. 가까이 와봐라.
혜민은 곽정우를 한 번 봤는데 곽정우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민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고 대문 앞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따라붙었습니다. 노인은 혜민 앞에 서더니 반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혜민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 손에서 지팡이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혜민은 그 이유를 몰랐는데 노인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기억 속 어디선가 너무 오래 찾아 헤맨 얼굴을 갑자기 마주한 사람 같았습니다. 노인이 입술을 힘겹게 떼었습니다. 눈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시 혜민을 봤는데 이번에는 더 가까이 들여다보듯 봤습니다. 그 아이 눈이랑 닮았구나. 천용학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곽정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허락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한참 대답이 없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정우는 품 안에서 혜민이 가져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젊은 여자와 작은 아이가 함께 찍힌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받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오래 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먼저 젖었습니다. 세령아, 그 이름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혜민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노인은 한 손으로 사진을 쥔 채 반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천용학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래된 사진 하나로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가져와도 그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보다 목소리가 더 단단했습니다. 내 딸 얼굴을 내가 못 알아볼 줄 아나. 대문 앞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용학 입술이 굳었고 경호원들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노인은 한참 숨을 고른 뒤 곽정우를 봤습니다. 서랍. 곽정우가 바로 알아듣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용학이 한 걸음 움직였지만 노인 시선이 먼저 가 닿았습니다. 자네는 거기 그대로 있게. 천용학은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곽정우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래돼 모서리가 달아있는 상자였습니다. 노인은 그걸 받아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혜민이 목에 걸고 온 것과 똑같은 푸른빛이었는데 그것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이었습니다. 대문 앞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꺼내더니 혜민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반지 이리 줘보겠니? 이번에는 혜민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검은 끈을 풀어 반지 반쪽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자기 손에 있던 반쪽과 혜민이 건넨 반쪽을 천천히 마주 가져갔습니다. 푸른 청옥에 끊긴 면이 정확히 서로를 향했습니다. 딱!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대문 앞 누구 귀에도 크게 들렸습니다. 두 조각은 억지로 맞춘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붙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더는 지팡이를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곽정우가 얼른 팔을 받쳤지만 노인은 그보다 먼저 두 손으로 반지를 꼭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혜민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비어 있었고 가슴은 이상하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혜민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바로 앉지는 못하고 손끝이 먼저 혜민 뺨 가까이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봤구나. 그 한마디에 혜민 눈빛도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둘러싼 말들은 많았습니다. 섬에서 온 아이라는 말, 사기꾼일지 모른다는 말,
가짜 반지라는 말.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끝내 혜민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는데 그 손끝은 쉽게 놓아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천용학이 그 모습을 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곽정우는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그도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반쪽 반지가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혜미는 가만히 서서 자기 손을 잡은 노인의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떨리기만 하던 그 손이 이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주 천천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미는 그 손을 처음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반지가 하나가 된 뒤에도 대문 앞에서는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두 손 안에 반지를 꼭 쥔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눈물이 손등을 적셨습니다. 천용학이 먼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직 그 입 다물게. 한태성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 누구도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시선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곽 실장. 예, 회장님. 지금부터 저 사람 손에서 회사 일 전부 떼게. 천용학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제 말을 먼저 내가 너무 오래 들었네. 한태성은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천용학 말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곽정우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원 둘이 천용학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용학은 끝까지 웃는 얼굴을 지키려 했지만 입가부터 무너졌습니다. 배만석은 그 옆에서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태성은 그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끝까지 혜민에게 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혜민은 바로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문밖 사람이던 자리를 이제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몸이 먼저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곽정우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가게. 그제야 혜미는 대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넓은 마당이 지나가고 높은 현관이 보였습니다.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창문은 사람 키보다 더 컸습니다. 혜미는 신발끝만 보며 걸었습니다. 등대 아래 마루와는 발에 닿는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태성은 곧바로 혜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파 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안에 든 반지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반쪽이었던 것이 이제는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한태성은 그걸 한참 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를 여기까지 혼자 오게 했구나. 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성은 손으로 눈가를 한번 눌렀습니다. 세령이는 겁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네. 그런데도 집을 떠났다는 건 얼마나 몰렸다는 뜻인지 이제야 알겠어. 곽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혜민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혜민 쪽을 봤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혜민은 그 한마디가 대문 앞에서 들은 어떤 말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내 어미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너무 늦었다. 혜민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노인이 재벌 회장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늦게 손을 내민 늙은 조부처럼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다시 반지를 만졌습니다. 곽 실장, 세령이 떠나던 날 자료부터 그 뒤에 없어진 기록까지 전부 다시 꺼내게. 예, 회장님.
그리고 장필두 어른 일도 내가 직접 챙기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민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장필두 이름이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저택은 오랜만에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곽정우가 서류 상자를 몇 개씩 들고 들어왔고 전화 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천용학 쪽 사람들은 하나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그 복잡한 일들보다 작은 상위에 놓인 반지 하나만 자꾸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한태성이 다시 혜민을 불렀습니다. 혜민아, 예, 내일 남어도에 같이 가주겠니? 혜민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남어도로 내려갔습니다. 바다는 전날보다 잔잔했습니다. 배가 섬에 닿자 혜미는 익숙한 소금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 안 어딘가가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장필두묘는 등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비석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도 아직 덜 마른 듯 어두웠습니다. 한태성은 묘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숙였습니다. 그 늙은 등이 생각보다 오래 펴지지 않았습니다. 혜미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한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어른이 대신 다 하셨네. 바람이 묘 앞풀을 눕혔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등대 불은 낮이라 꺼져 있었지만 하얀 벽은 그대로 바다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건 안다. 말끝이 잠깐 끊겼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잘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석 앞 흙으로 그냥 떨어지는 말 같았습니다. 혜미는 그제야 조금 굳어있던 어깨를 내렸습니다. 한태성은 돌아서기 전에 혜민을 한번 봤습니다. 내가 원하면 서울에서 바로 같이 살 수 있다. 혜민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대 쪽을 먼저 봤습니다. 돌계단, 낡은 창문, 바람에 흔들리는 줄 하나까지 어릴 때부터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부탁 하나 있습니다. 한태성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거라. 혜미는 장필두 묘를 한번 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섬 아이들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태성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애들 배삭 아까워서 학교 그만두는 일 없게요. 바람이 혜민 머리카락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등대도 손 좀 봐주십시오. 비 오면 창틀이 자꾸 흔들립니다. 한태성은 대답 대신 혜민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마. 그 말에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어도 등대 아래에는 낡은 창틀을 손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장학금 이야기까지 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만석은 매점 앞에서 혜민을 마주칠 때마다 예전처럼 쉽게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쭈뼛거리며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내가 잘못했다. 혜민은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배만석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천용학 쪽에서 숨기려 했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묵은 서류와 끊긴 기록들이 곽정우 손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그 일들을 멀리서만 들었습니다. 그에게 더 크게 남은 건 남어도 저녁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묘 앞에 서서
두 번이나 허리를 숙이던 늙은 노인의 등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섬에 저녁이 내려오면 등대불은 다시 바다를 향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혜미는 등대 아래 돌계단에 앉아 천천히 돌아가는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에는 더 이상 반지가 없었지만 목 언저리에는 아직도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한태성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늘 바람은 좀 어떠냐? 혜미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등대불도 잘 켜졌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혜미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불빛이 바다를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빗속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